부산의 첫 사전협상제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가 애초 내기로 한 공공기여금 70억 원을 부동산 침체 등을 이유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미온적인 내용도 지적을 받고 있는데 공공기여금 집행 실태 집중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국회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중영도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강조한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과 치열한 당내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 조성 계획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민간 주도로 6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정부가 기반 시설과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이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의 첫 사전협상제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터 개발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옛 한진 시와이터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대신 수영강 보행교를 짓고 있는데 공공기업 협약에 따라 100억 원을 내기로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 침체 등을 이유로 70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는 별도 법인을 통해 해운대 마린시티에 대규모 실버타운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기여금 집행 실태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최비지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잇는 보행교, 수영강 휴먼 브릿지입니다. 지난해 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290억 원 중 민간 사업자가 내기로 한 예산은 100억 원. 부산시는 2022년에 30억 원, 지난해 70억 원을 현금으로 받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지난해가 되어서야 30억 원을 납부했고 부산시는 나머지 70억 원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예측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이 민간 사업자가 맺은 공공기여 협약서를 보면 공공기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이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구체적으로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진 시와이터의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는 70억 원을 낼 수 없다는 민간 사업자는 현재 사업체와 같은 최대 주주를 둔 별도의 법인을 통해 수천억 원을 들여 해운대 마린시티의 대규모 실버타운과 오피스텔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 측은 한진 시와이터 개발 사업과 실버타운 조성 사업은 사업 주체가 서로 달라 운영 비용을 대신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첫 사전 협상제 사업인 한진 시와이터 개발. 공공기여금 집행과 관련해 부산시의 관리 감독이 처음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자, 이번 수영강 휴먼브릿지 공공기여금 지급 거부 사태는 부산시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점, 또 현금으로 받으려다 이런 결과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공공기업 협상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공웅조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2019년 국비와 시비 17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 하지만 국비 확보에 실패해 사업이 표조하자 부산시는 2022년 8월 공공기여금으로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한진 시와이터 개발은 해운대구에서 이루어졌지만 정작 수영구 현안 사업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100억 원을 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공공기여금 납부를 미루자 또 10개월 만에 시비 19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 돈이 안 들어오면 사업을 못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안 되니 지금 현재 시에서 시비로 들었을 수 있는 그 돈부터 해서 공사는 진행시키고 있고 국시비에서 공공기여금으로 또다시 시비로 그야말로 부산시의 오락가락 행정입니다. 때문에 부산시가 처음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부터 나옵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저는 일자리 문제, 산업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조금 더 공공기여금이 쓰여져야 된다. 그리고 지역 내, 부산 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그렇게 좀 쓰여지는 것이 공공기여금 적절하다고.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전체 공공기여금의 40% 이상을 납부한 뒤에야 기여금의 사용처를 확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 사전 협상 초기부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사용처를 미리 정하고 현금 대신 토지나 건물 등으로 공공기여 사용 방식을 정해야 무분별한 공공기여금 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국회의원이 부산 중영도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상이양식 공천을 강조한 김 전 의원은 공천 과정이 불공정할 경우 무소속 출마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과 치열한 당내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황형규 기자입니다. 부산에서만 6선을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올드보이의 기환을 알렸습니다. 김 전 의원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정치와 국회의 품격이 타락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상향식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총선을 총괄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정치나 선거 경험이 없다고 언급하며 나이 탓으로 컷오프, 즉 자신을 탈락시키거나 특정인을 전략 공천하는 등 불공정하게 공천이 진행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유 없는 컷오프, 나이 많다고 컷오프, 그거는 제가 수용할 수 없죠. 부당한, 제가 생각할 때 제 양심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컷오프를 하게 되면은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 전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중영도 지역구 공천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몸담았던 조성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건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재균 전 의원과 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 정치 언론계 인사들까지 중영도 지역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출마로 국민의힘 후보 공천 구도가 더 복잡해지면서 중영도 지역 선거 열기는 본선 못지않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4월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공약개발본부를 출범시켰고 야당도 본격적인 공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제3지대 신당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은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개발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걸 국민 택배로 전달하겠다며 공약 방향도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국민들이 많이 바라시는 정치 개혁의 점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1호 공약 발표가 목표입니다. 현역 의원 교체 비율과 컷오프, 즉 공천 배제 기준 등을 마련할 공천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도 내일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20일까지 지역구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현장 실사와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공천 배제 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천 주요 일정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요. 이번 주 중에 복귀하실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제3지대 신당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가칭 새로운 미래는 내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칭 개혁신당은 오는 20일 창당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등 민주당 탈당 의원 3명이 주도하는 가칭 미래대연합은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와 가치를 검증하고 합의할 대화를 이번 주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신당들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야가 공천 배제 대상을 언제 발표할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민간 주도로 6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정부가 기반 인프라와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지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경기 평택과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 일대의 2천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들어서는 반도체 기업, 기관 밀집 지역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 주도로 2047년까지 약 622조 원을 투자해 모두 16기의 반도체 생산 설비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2030년이면 한 달 웨이퍼 투입량 770만 장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그 결과 650조 원의 생산 유발과 346만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인프라 투자 환경과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등 4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인 반도체 국가 전략 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 촉진책도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면 설계, 디자인, 후공정, R&D 시설까지 모두 들어오는 거대한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으로는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고 현재 4개뿐인 1조 매출 기업을 10개까지 육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3%에 불과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인 팹리스 기업을 키울 계획입니다. 이 밖에 대학과 기업의 교육 거점 구축 등 인재 양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대규모 생산 시설을 위한 인프라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새로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투자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가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였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올해 들어 첫 미사일 도발인데 정부는 북한이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분열을 꾀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보도에 양민철 기자입니다.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총국은 해당 시험 발사는 지역 정세와 무관하다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정기적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어제 오후 2시 55분쯤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도발로 지난달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뒤 27일 만입니다.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이 약 100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3000에서 5500km 정도로 북한에서 오키나와와 괌 등의 미군 기지까지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몇 배에 이르는 초고속에 변칙기동도 가능해 요격이 어려운 무기로 꼽힙니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의 평화 위협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연초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국론 분열을 꾀하는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부터 남한의 정기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통상 연초 최고인민회의는 올해 국가예산안을 채택하지만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따라 북한 헌법상 통일조항을 삭제할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자 검찰이 지난해부터 주로 폭력 조직에 적용해오던 범죄단체 조직죄를 전세 사기 일당에도 적용해 재판에 넘겨왔는데요. 최근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세 사기 일당에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현예슬 기자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대표 연모 씨. 세입자 99명에게 2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1심은 연 씨에게 징역 10년, 함께 기소된 장모 씨와 이모 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이들이 계약 성사 결과 등을 그룹 채팅방에 공유하며 물적, 인적 설비를 갖췄다며 범죄단체 조직, 활동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주로 폭력 조직에 적용됐지만 지난해부터 검찰은 전세 사기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 조직은 범죄단체 조직법으로 처벌을 했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430억 원의 피해를 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은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엔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14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 같은 혐의가 적용되면서 주범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습니다. 형사적인 권한으로 추징도 되니까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더 쉽게 환수가 쉽게 될 수가 있다고 봐야죠. 현재 정부가 파악한 전세 사기 피해는 모두 1,900여 건.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은 40세 미만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얼굴에 난 상처를 꿰매야 하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술을 마신 채 치료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났는데 이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보도 이예린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밤 얼굴을 다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한 60대 남성. 상처를 꿰매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한 의사에게서 술 냄새가 났던 겁니다. 병원에 나온 남성은 곧장 112에 신고했습니다. 처치한 의사가 좀 술을 마신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이 의사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전공의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를 한 잔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불가능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의료진의 음주 진료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주 적발 사실을 구청에 알리는 것 정도가 현재로선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술을 마신 채 수술을 하는 아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해 의료법을 고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술을 조금 먹고 진료하는 거는 뭐 괜찮잖아라고 하는 문화가 의료계 내에 있는 거잖아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의 음주 진료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대기업이 판매와 홍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스타트업 기술을 대기업 사업에 직접 활용해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백화점 아이스크림 매장. 이곳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아이스크림 컵에는 QR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QR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찍어보시면 안에 원료의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QR코드에는 원두와 우유 등 원재료 생산지와 생산업체뿐 아니라 유기농 인증서, 거래한 유통업체 내역과 방사선 수치까지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식자재 안전성을 인증하는 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는 부산의 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대기업과의 협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품질이라든지 브랜드를 알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동반 성장 정책 하나로 대기업과의 연결을 주선했습니다. 기존의 대기업의 일방적이고 단기적인 지원 입장에서 진정한 협력 파트너를 찾고자 하는 동반 성장의 입장으로 좀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이 같은 동반 성장 정책 모델 변화를 반깁니다. 대기업이 직접 움직이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비즈니스 스타트업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한다면 이를 더욱 빠르게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스타트업 기업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다른 대기업과의 계약도 잇따라 성사시켰습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기업과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해외 대기업과의 연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 갚은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해주겠다는 정책이 오늘 금융권의 협약식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연체 이력 때문에 신용 점수가 낮아져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불이익을 없애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는 약 290만 명이었습니다. 이 중 250만 명은 연체금을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연체를 냈던 이력이 신용 점수를 떨어뜨리면서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높은 금리가 적용됐던 겁니다. 일종의 낙인 효과로 작용했던 이 같은 연체 기록을 금융당국이 삭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협회 등은 오늘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국은 연체 이력이 남은 250만 명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1년에도 연체 이력을 삭제해 줬는데 약 200만 명의 신용 점수가 평균 34점 올랐습니다. 12만 명이 카드 발급 기준 점수를 넘어섰고 13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신용 점수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아직 연체액이 남아있는 40만 명도 올해 5월 말까지 다 갚을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전산망 변경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지난해 주택가격이 3% 넘게 내리면서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엔 떨어지다 하반기에 다소 올랐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보도 이광열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지난해 주택 매매가가 전국적으로 3.5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도 1.95% 떨어졌습니다. 아파트값만으로 한정해보면 전국 4.83%, 서울도 2.18% 각각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부산 아파트값이 8.46%, 대구가 8.25% 떨어지는 등 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주택은 전국 1.13%, 서울 0.67% 각각 상승했지만 한 해 전에 비해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세시장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주택 전세값은 전국 기준 5.07%, 서울은 5.27%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전세값은 전국 6.95%, 서울이 6.9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전세 가격은 고금리로 인해 매매 수요가 전세로 이동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로는 다소 오르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 주택의 매매 가격은 한 달 전과 비교해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째 이어졌던 주택 매매가 상승세도 멈췄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경기가 하락으로 돌아섰고 인천도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의 우려로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네, 요즘 고물가의 한 끼 10,000원도 버겁습니다. 방학 때 점심을 거르는 아이들을 위해 단돈 500원의 따뜻한 점심 한 끼를 차려주는 식당이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한때 운영이 중단됐었는데 이 500원 식당이 각계각층 후원으로 올해 겨울방학에도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한 협동조합 건물 주방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마 가득 쌓인 채소를 다듬고 먹음직스러운 양념을 만듭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나둘씩 모인 어린이들로 식당 내부는 금세 북적입니다. 이 협동조합이 방학 기간 운영하는 500원 식당입니다. 이 식당이 문을 연 건 약 1년 반 전. 학교 급식이 없는 방학 기간 아이들이 점심을 거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지역의 아동 청소년이면 누구나 500원만 내고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숙제도 하고 집에 있다가 와서 먹고 가요. 편의점이나 그런 데 가면은 되게 비싼 것도 많은데 여기는 500원이 더 싸가지고. 500원 식당은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1,000만 원을 받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지원 사업의 보조금이 끊기면서 지난해 겨울에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개인과 기업의 십시일반 후원이 잇따랐고 현재 약 3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됐습니다. 방학 동안에 계속 하시나요?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저희가 다음 방학에도 할 거니까 얼마든지 와서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저희 뿌듯하고.
협동조합은 학기 중 주말에도 식당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9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이들이 낸 밥값 500원은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겨울방학 기간 아동 청소년을 위한 500원 식당은 다음 달 23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예, 비록 특정 기업의 제품인데 저희 뉴스에서 이 상품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준 이 딸기 고래밥 사연.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사연의 주인공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귀하게 모셨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 소아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최다정 간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혹시 휴가를 쓰고 오신 건 아니죠? 괜찮습니다. 예. 지난주 내내 그 딸기 고래밥이 화제였습니다. 지금 양산 부산대병원 소아집중치료실, 예, 여기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일하는 곳과 관련된 사연의 이야기라고요. 잠깐 들려주시죠. 예. 저희 이제 금식 중인 하나가 있었는데 금식 중인 하나가 한 3, 4일 정도 금식을 조금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하면서 금식이 풀리게 됐는데 이제 엄마도 아니고 처음에는 빨간 고래밥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빨간 고래밥? 빨간 고래밥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처음에는 빨갛다고 해서 안 매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안 맵다고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설마 딸기 고래밥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딸기 고래밥 맞다고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제품 자체는 단종이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제조사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리신 건가요? 네, 처음에는 이제 홈페이지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온 오프라인으로 조금 찾아봤었는데 온 오프라인이 시즌 한정 제품이라 보니까 단종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얘기를 한 후에 오리온 홈페이지에 글을 적게 됐고 오리온 홈페이지에서 그 다음 날 답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답변으로는 사실 시즌 한정 제품이라 불가할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제 휴대폰으로 문자로 이제 연구소에 말하다 보니까 연구소 팀장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오게 됐어요. 와,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 간호사님께서 직접 그 아이의 사연을 이 과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조사 측에 정성스레 또 이렇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된 거군요. 딸기 고래밥이 이렇게 전달이 된 걸 아이가 혹시 알고 있나요? 이렇게 전달이 된 사연은 모르고 있고 그쵸. 네, 사실 아이가 만 3세라 보니까 또 설명한 것도 그렇군요. 아니 저 병원으로 그래서 많은 양의 뭐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어땠는지 그날 분위기가 좀 상상이 안 돼요. 제가 받았을 때 완전 큰 박스, 3박스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너무 들고 가는 것도 많아서 2번을 나를 정도로 큰 박스였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사실 저희 병동에서 과자를 보는 일이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과자를 보고 나서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도 많이 났었고 심지어는 자고 일하는데 과자 잘 있는지 확인까지 하면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까지 이제 쓸 마음이 바쁘잖아요. 특히 소아집중치료실이면 더 바쁠 텐데 그 마음이 이제 순간에 지금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이번 일이 딸기 고래밥 사연이 이렇게 알려져서 그렇지 저희 아이들한테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면 큰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얘기하고 만들어지게 쓰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연이 알려지고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제조사에서도 이 비슷한 사연들이 좀 전해졌어요. 뭐 시리얼 컵을 만들어줬다든지 이런 걸 보니까 오랜만에 참 기업들이 이익만을 추구한 건 아니다. 그걸 또 몸소 깨달으셨으니까 어떠셨나요? 그 느낌이? 사실 저는 이번 기회 이전에는 특수 분유를 만드는 회사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로 다른 기업들도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하구나 하면서 제가 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네.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그 병동의 간호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병도사님도 이걸 해준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저희가 저희 돈 주고 재출시를 하게 된다면 살라고만 했었지 만들어준다고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보통 단종된 걸 그렇게 하려면 수많은 그 맞아요. 뭔가 그렇죠. 네. 이런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한 명의 수요가 너무 크게 느껴졌나 봅니다. 기업에.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사실 간호사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간호사의 업무 영역 또 간호사가 해야 될 일, 사명감 어디까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간호라는 게 아이들의 이제 몸도 당연히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네. 맞는데 마음을 또 더욱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소아다 보니까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 병동에 나만 있지? 라고 예. 생각하는 애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제 몸과 마음을 다 치료해 주는 게 간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몸이 힘들면 어른도 마음도 지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있는 곳 게다가 소아 집중 치료실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다른 병동에 있는 것과의 어떤 그 분위기의 차이 또 일할 때 마음가짐도 다를 것 같고요. 또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말 그대로 소아 집중 치료실이라서 집중 치료를 하는 거는 다른 성인병동과 동일하거든요. 예. 여러 기계를 사용해서 그건 같은데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특별하게 하는 일은 이제 분유 타기 이런 것도 진짜 많이 하고 애기 달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더욱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죠. 방금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간호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환자마다 느끼기 다 나름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매정하고 차갑고 냉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이니까 각자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간호라는 의미가 다르게 또 느껴지기도 해요. 예, 어떠신지요? 이제 저는 이제 아기들을 다 볼 때 선생님들마다 진짜 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 더 마음을 주게 되면 아이가 안 좋아질 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히려 마음을 너무나 많이 주지는 마라. 이제 사랑은 하는데 그만큼의 마음을 씌우지 마라라고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가 힘들어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간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개인적인 거라 그 아이가 지금은 건강하게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저희 소아 집중 치료실에서는 이제 더 좋은 단계로 병동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병동을 간 이후로는 저희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일이 뭐 얘기를 듣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소아 집중 치료실이 아니면 지금 만약에 병동이든 또는 뭐 집이든 TV를 보면서 또 이렇게 선생님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동의 아이도 그렇고요. 그 아이도 그렇고 올 한 해를 좀 어떻게 보내면 좋겠는지 또 아이를 돌봤으니까 마음이 특별할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병동 아이들은 이제 더욱 더 건강해져서 저희 소아 중환자실에 안 왔으면 좋겠고 이제 그 아이한테는 이제 선생님이 너 덕분에 더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말고 아예 밖에서 지나가듯이 만났으면 좋겠다. 팍팍한 삶 속에 이 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많은 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줬습니다. 이제 간호사 연차를 뭐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으신지 포부를 좀 마지막으로 들려주시죠. 저는 사실 사람들이 물을 때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냐고 하면 기억에 남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항상 말하고 다녔는데 이제 소아집중치료실에 일하면서 생긴 또 마음가짐은 또 다른 가족이 있는 것처럼 간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특히나 간호사분들 많이 바쁜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많은 환자들에게 꿈과 또 희망을 전해주는 간호사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산 부산대병원 최다정 간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차차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강원과 수도권 등에선 한파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낮 동안엔 크게 춥지 않았던 부산은 내일 아침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오늘 같은 시각보다 약 3도가량 떨어진 영하 1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추위는 해가 뜨면서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선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부산과 울산, 창원에선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화재 위험이 크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이 영하 3도, 양산이 영하 4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이 10도, 김해가 9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먼바다에선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안가로는 너울이 갑작스럽게 밀려올 수 있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공무원의 야근비 부당 수령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직무 관련 업체에게 접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출장 중에 놀러 다닌 사실을 알린 공무원은 자신을 월급 도둑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건 아니죠. 충주시에서 유튜브를 담당하는 주무관은 기획부터 편집, 촬영, 출연까지 하면서 수년 전부터 화제를 모았는데 이 9급에서 어느새 실력으로 당당하게 6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원래는 월급 도둑보다 이런 혁신의 인물들, 또 국민을 위한 일꾼들이 더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수정산 투자 주식회사 김호윤 대표이사 외 임직원 2천만 원. 부산 남구 더 바른 이치과 이혜경 원장 500만 원. 주식회사 풍인상사 주식회사 풍인스틸 임직원 일동 300만 원. 주식회사 한라공업 대표이사 이헌경 200만 원. 이편한 세상 더 퍼스트 입주민 일동 108만 9천 원. 주식회사 청호 ENG 손승욱 대표 300만 원. 화명 2차 동원 로얄 듀크 비스타 입주민 일동 100만 원. 해운대 LIG 건영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150만 원. 김진호 부산 동구청정회 직원 일동 210만 원. 거제 롯데 캐슬 피렌체 입주민 일동 100만 원. 범일동 오션브리지 아파트 입주민 일동 100만 원. 힐스테이트 연산 1, 2단지 아파트 주민 일동 165만 1천 원. 시청역 비스타 동원 입주민 일동 100만 원. 거제 센트럴 자이 100만 원. 화명 롯데캐슬 카이즈 아파트 입주민 일동 785만 8,500원. 부산시교육청 흡연 예방 취우수기관 포상금 10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